돌이켜보면 이제 고점이다 할 때가 가장 저렴할 때였습니다.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자산 증식의 가장 확실한 수단일 것이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 영상은 한국 부동산의 미래 2부작 시리즈 영상의 2부, 한국 부동산의 미래가 여전히 밝은 이유 4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관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의 강력한 상승 동력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국 부동산, 특히 수도권 핵심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개요까지만 보셔도 4가지 핵심 키워드를 파악해 미래의 한국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그 중심을 잡다 지식의 균형입니다. 전체 개요. 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4가지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통합행창입니다. 부동산 가치를 견인하는 진짜 닻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둘째, 가구수 증가입니다. 인구 감소라는 착시 뒤에 숨은 진짜 수요를 보여드립니다. 셋째, 공급 부족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닥칠 정해진 공급 절벽의 실체를 해부합니다. 넷째, 사회적 계약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단순한 믿음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4가지 근거를 살펴본 이후 일본은 비교 대상이 아니며 서울은 일본이 아닌 다른 글로벌 도시와 비교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통합행창. 첫 번째 반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짜 동력은 실물 경제 성장이 아니라 시중에 계속 풀리는 돈, 바로 통합행창이다. 비관론자들은 보통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실값도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즉, 부동산과 실물 경제의 연결고리에만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겁니다. 진짜 중요한 연결고리는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시중에 얼마나 돈이 풀리고 있는지와 집값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에 거품이 꼈다기보다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처럼 지속적인 원화 팽창으로 원화의 가치가 없어지면서 부동산의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 풀린 M2 통화량 그래프와 서울 아파트 가격 그래프를 한번 겹쳐보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움직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5배 늘어나는 동안 아파트 가격도 똑같이 따라 움직인 겁니다. 2025년 5월에도 시중 통화량은 4,278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돈이 풀리는 이 흐름이 전혀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가깝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찍어서 시중에 유동성을 쏟아내면 이 똑똑한 돈들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안전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문화적 선호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자본시장 때문에 부동산이 이러한 초과 유동성의 저장소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역시 유동성이 주택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가 서울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결국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이 정부가 푼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스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구수 증가. 두 번째 근거는 가구수 증가입니다. 비관론의 가장 큰 전제인 인구 절벽에 대한 반박입니다. 흔히 인구가 주니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집은 사람이 아닌 가구가 사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최신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 가구 수는 2040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을 때까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약 20년간 집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전적으로 1인 및 2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덕분입니다. 물론 비관론자들은 1인 가구가 늘어봤자 구매력이 낮아서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의 함정에 빠진 아주 중요한 착각입니다. 1인 가구 인구는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이 집단에는 저소득 노인과 청년층도 있지만 30, 40대의 고소득 전문직과 자산을 줄여 도심으로 들어오려는 부유한 은퇴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핵심 지역의 프리미엄 주택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비관원은 25세 학생 1인 가구와 45세 미혼 전문직 소득을 단순 평균 내어 그 평균이 낮다고 결론 짓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세분화의 현실을 완전히 가리는 것입니다. 전문직 계층은 수적으로는 작을 수 있으나 불균형적으로 큰 구매력과 서울 핵심 입지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견고한 수요는 인구 감소 서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강력한 수요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기 있는 동네 집값은 오르는 역설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공급 부족. 세 번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살 사람은 많은데 앞으로 살 집이 없다는 거죠. 지금 건설 현장은 착공 급감, 비용 급등, 규제 마비라는 삼중고,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습니다. 이건 잠깐 이러다 마는 게 아니라 몇 년 뒤 심각한 공급 절벽으로 이어질 구조적 문제입니다. 미래에 얼마나 많은 새 아파트가 들어설지 알려면 착공 통계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2025년 상반기 착공 물량이 작년보다 8.9%나 급감했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첫 삽을 뜨고 완공까지 2에서 3년이 걸리죠. 계산해보면 간단합니다. 이 데이터는 2027년에서 2028년쯤 우리가 마주할 공급 절벽을 예고하는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여기에 급등하는 공사비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인건비가 모두 오르면서 건설 공사비 지수는 계속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례에서 똑똑히 봤듯이 비싸진 공사비 때문에 건설사와 조합이 싸우다 결국 공사가 멈추거나 아예 무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히 새 아파트 공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마지막 퍼즐은 규제입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줄여서 재초안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재건축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제도인데요. 취지와는 달리 이러다 보니 조합 입장에선 고생해서 재건축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사업성이 안 나와서 서울 핵심 지역의 재건축 사업들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서울에 새 땅은 없습니다. 새 아파트를 공급할 유일한 방법은 낡은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 재개발뿐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비용과 규제 문제로 이 재개발마저 막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뻔합니다. 앞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는 극도로 귀한 몸이 될 겁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얼마 안 되는 새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계약. 네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회정치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패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하나의 암묵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만듭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미쳐 있다고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투기 심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 세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 부를 쌓고 안정적인 중산층이 되는 유일한 길은 부동산뿐이라는 걸 온몸으로 학습한 결과죠. 젊은 세대의 영끌이나 패닉바잉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부의 사다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절박하고 현실적인 공포로 봐야 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집값 폭락의 근거로 지목되는 높은 가계부채가 역설적으로 집값을 떠받치는 방어막이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부동산 시장을 절대 망하게 둘 수 없는, 즉 대마불사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집 몇 채 값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산층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은행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해지는 국가적인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집값 폭락을 막아야만 하는 강력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정부는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풀어서 집값을 떠받쳐 왔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정부 풋옵션, 즉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인 셈입니다. 이 믿음이 하락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고 사람들을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일본과 비교하는 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서울의 진짜 비교 상대는 도쿄가 아니라 런던, 뉴욕 같은 글로벌 도시들입니다. 집값 비관론의 단골 메뉴가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비교입니다. 첫째, 경제 체질부터 다릅니다. 당시 일본과 달리 지금 한국은 반도체, AI 같은 첨단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엔진 자체가 다릅니다. 둘째, 빚의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 일본은 기업들의 부채 과다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한국은 가계빚이 대부분입니다. 기업빚과 달리 가계빚은 고착적인 성격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로 번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 서울을 어디와 비교해야 할까요? 바로 런던, 뉴욕,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의 집값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국의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글로벌 자본과 부자들, 그리고 만성적인 공급 부족, 이 세 가지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세계적인 기업과 인재들이 존재하는 서울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서울의 집값은 이들 글로벌 도시들의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최상급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이미 다른 글로벌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미래 시리즈 최종 정리. 1부와 2부에 걸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1부 비관론입니다. 인구 절벽, 성장 정체, 부채 폭탄, 시장 양극화라는 위협을 근거로 한국 부동산의 구조적 위기를 경고했죠. 반면 오늘 2부 낙관론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팽창이라는 꺼지지 않는 돈의 힘, 공급 부족이라는 예고된 현실, 가구수 증가로 인해 유지될 수요, 그리고 절대 망하게 둘 수 없는 사회정치적 구조를 근거로 시장은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이 두 거대한 힘의 싸움입니다. 인구 절벽과 부채, 그리고 성장 정체라는 강력한 하락 압력, 반대로 통화 팽창과 공급 부족이라는 거대한 상승 압력, 이 둘의 대결인 거죠. 분명한 건 과거처럼 묻어두면 누구나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새로운 판을 읽고 정말 좋은 위치의 핵심 자산에 집중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느 쪽의 힘이 시장을 이끌게 될까요? 이번 한국 부동산의 미래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들이 한국 부동산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